발견이 30분만 늦었으면 사망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미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친아들이었으니까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엄마를 병원이 아닌 들판에 버리고 떠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돼. 여행 일정 놓치면 안 돼. 2억 원의 보험금과 15억 원의 재산을 노린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그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죠. 법정에서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김미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날 버렸던 그 들판. 이제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이 법정이야. 평생 사랑한 자식에게 살해당할 뻔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8살 김미숙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새벽은 이제 제법 차갑더군요. 작은 정원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국화들이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가을의 끝자락을 지키는 꽃들이에요. 김미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시든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따냈어요. 허리가 아파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이 꽃들이 있어서 그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허리 나빠지신다니까요. 며느리 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더군요. 요즘 들어 며느리는 김미숙을 대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눈앞에 없었으면 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괜찮아. 이 정도는. 김미숙이 일어서려는데 허리에서 욱신한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비틀거렸고 며느리가 팔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김태준이 시선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지? 45살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무언가를 재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김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지 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니? 보험, 혹시 최근에 정리하신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김미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미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김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조금만 더. 유럽 일정은 어떻게 하고? 항공권 다 끊어놨잖아.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김미숙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슴이 답답한 아침이었습니다. 김미숙은 평소처럼 정원에 나갔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 왼쪽 팔로 뻗어가는 묵직한 통증, 뭔가 이상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은 그때 자신이 마당에 쓰러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빨리 병원. 알았어요. 차 가져올게요. 아들이 급히 차를 몰고 왔습니다. 김미숙은 뒷좌석에 실렸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자신이 심근경색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죠. 점점 더 외진 곳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가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니? 김미숙이 힘겹게 물었지만 앞좌석의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죠. 차는 결국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멈췄습니다. 11월의 황량한 들판, 추수가 끝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공간에서요. 며느리 박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파묻어버려. 유럽 가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태준아, 너 정말. 아들 김태준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차 문을 열고 어머니를 들판에 내려놓았어요. 68살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어머니를 차가운 흙바닥에 그냥 내팽개쳤죠. 미안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돌아보지도 않고요. 김미숙은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가슴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의식은 흐려져 갔죠. 6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프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에게 손수 키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미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들판에. 빨리 와주세요. 60대로 보이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쓰러진 김미숙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 그가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에 오지 않았다면 김미숙은 정말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김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삐삐거리는 심전도 소리,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정신이 드셨습니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자신을 김동철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미숙 씨, 사고 당시 가족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들판에 버려졌던 그 순간,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가요. 형사님, 김미숙은 떨리는 입술을 다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들판에 죽으라고. 김동철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숙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 병원이 아닌 들판으로 향한 것, 며느리가 파묻어버리라고 말한 것, 가리고 아들이 자신을 차에서 내려놓고 떠난 것까지요.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김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유럽, 지금쯤 유럽으로 떠나려 하고 있을 겁니다. 형사님, 출국금지 걸어주세요. 제발. 김동철 형사는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김태준, 박지은 부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지당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가 출국을 못해요? 박지은이 항의했지만 공항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수사 관련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곧 담당 형사가 오실 겁니다. 그렇게 김태준, 박지은 부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김미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발견이 30분만 늦었으면 사망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응급시술을 했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김동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환자분이 들판에 방치된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나 방치 사건이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의 가능성이 농후했죠. 수사팀은 즉시 김태준,
박지은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동철 형사가 압수수색 결과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사팀 회의실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김미숙 명의로 된 보험금이 6개월 전부터 증액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5천만 원이던 사망보험금이 2억 원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수익자는 전부 아들 김태준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증액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였는데 제목이 상속 절차였어요. 그 안에는 사망 후 재산 정리 방법, 보험금 수령 절차, 부동산 명의 이전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걸 보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지 미리 다 계획한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여행 일정표였습니다. 11월 15일 정확히 김미숙이 들판에 버려진 날 출발하는 유럽 여행 일정이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거쳐 총 3주간의 여행이었죠. 항공권과 호텔은 이미 6개월 전에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젊은 형사가 물었고 김동철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알리바이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발견되는 시점에는 자신들이 해외에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그러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증거가 결정타였습니다. 박지은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메시지들이었어요. 보험 증액됐어. 이제 2억이야. 괜찮은 거 맞지?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 마.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럽 일정 확정됐어. 11월 15일 출발. 그날까지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일정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사건 며칠 전에 메시지였죠.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돼. 무섭긴 한데 우리 인생 생각해. 집도 사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잖아. 마지막 메시지는 사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야. 정리할 시간이야. 알았어. 여행 일정만 맞추면 끝나. 김동철 형사는 이 메시지들을 프린트에 책상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살인의 증거였어요. 재산 문제였군요. 다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요. 강남의 아파트 일채, 예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보험금까지 합치면 총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 네. 김태준 씨는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박지은 씨는 명품과 해외여행에 중독되어 있었죠. 둘 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철 형사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조사실에 김태준, 박지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뻔뻔함을 잃지 않았어요. 김동철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1월 15일 어머니를 들판에 내려놓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김태준이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리신 겁니다. 뛰어내렸다고요? 네.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어요. 저희가 말렸는데 박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병원 가신다고 해서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시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세웠더니 뛰어내리신 거예요. 김동철 형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119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를 들판에 두고 가셨는데요. 그게 저희도 당황해서 유럽으로 떠나려 하셨다고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지은은 시선을 피했어요. 형사는 압수한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되라는 메시지. 그건 다른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리할 시간이야. 여행 일정만 맞추면 끝나. 이것도 다른 일입니까? 박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보험 증액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건요? 왜 어머니 명의 보험금을 갑자기 증액하셨습니까? 그것도 사건 6개월 전에? 그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의 보험금을 증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험사도 이상하게 여길 텐데요.
김태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여행 일정표를 꺼냈어요. 유럽 여행 일정은 6개월 전에 예약하셨더군요. 왜 하필 11월 15일이었습니까? 그냥 그때가 좋아서요. 그때가 좋아서 우연히 어머니를 들판에 버린 날과 같은 날이군요. 저희는 버리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둘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어요. 김태준은 어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했고 박지은은 어머니가 내리겠다고 해서 세웠다고 했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말도 김태준은 대학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고 박지은은 동네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이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숙은 아들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김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 김미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나를 버렸잖니. 들판에. 그건 오해야 엄마. 우리가 실수한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실수? 실수로 보험금을 증액하고 실수로 유럽 여행 일정을 잡고 실수로 확실히 끝내야 되라는 문자를 보냈니?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용서해줘. 우리도 힘들었어. 빚도 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나한테 설명해봐. 왜 나를 들판에 버리고 갔는지.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건 한 어머니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으니까요. 가봐, 태준아.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들이 떠나고 김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검사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김미숙은 휠체어에 앉아 검찰청으로 향했죠. 40대 여성 검사 이지은이 김미숙을 맞이했습니다. 김미숙 씨, 오시느라 힘드셨죠? 앉으세요. 검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잖아요. 메시지도 있고 보험 증액 기록도 있고. 네,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실수였다. 오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농부 박철수 씨의 목격담이 있긴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발견했을 때 차가 빠르게 떠나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김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은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유기죄나 존속 유기죄로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신의 증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증언해야 해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줘서는 안 됩니다. 김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김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번에 처벌받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시도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미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피해자는 또 나. 문득 들판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공포, 아들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을 때 김미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위험했던 건가요? 네, 김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견이 30분만 늦었어도 사망이었을 겁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박철수 씨가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미숙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김미숙은 검찰에 전화했습니다. 검사님, 진술서를 완성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이지은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김미숙 씨,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미숙은 며칠에 걸쳐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사건 당일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진술서를 완성한 날 김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죠.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68살 노모를 들판에 버린 아들과 며느리의 재판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김미숙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그녀는 여전히 허약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피고인석에는 김태준, 박지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수감자 옷을 입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지은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방치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존속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보험 증액 서류, 메시지 기록, 유럽 여행 일정표, 재산 관련 문서들을요. 피고인들은 6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을 증액하고 재산 상속 절차를 미리 공부하고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할 일정까지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보험을 증액했고 오랜만에 여행을 계획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를 들판에 버리고 갔습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해서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스스로 내리겠다고 했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김미숙을 증인으로 호출했습니다. 김미숙 씨, 11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마당에서 쓰러졌어요. 그 다음은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와서는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아들이 차를 가져왔고 저는 뒷좌석에 실렸죠. 의식이 희미했지만 차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들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 김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냥 파묻어 버려. 유럽 가야 되라고.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이 아이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이 저를 차에서 내렸어요. 그냥 흙바닥에 내려놓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계속 진술하십시오. 김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68년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에게 버림받아 죽는구나. 검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구조를 요청했습니까? 119에 신고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를 들판에 내려놓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준은 침묵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김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그냥 파묻어 버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지은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복원된 메시지들이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들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입니다. 검사가 하나씩 읽어내렸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끝내야 돼. 정리할 시간이야. 여행 일정만 맞추면 끝나. 매 문장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단순히 버린 게 아닙니다.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된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였고,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에게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태준아, 지은아,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내 전부를 바쳐 키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들판에 버렸어. 죽으라고. 김미숙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날 버렸던 그 들판. 이제 너희가 서야 할 자리는 이 법정이야.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김미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재판장이 퇴정을 선언했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박지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실모 김미숙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며 이는 존속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유기한 죄 역시 성립한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읽어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박지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박수가 섞여 나왔습니다. 김태준, 박지은 부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교도소였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도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노려 살해하려 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판결이 끝나고 김미숙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구해준 농부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숙 씨, 잘 끝났네요. 박철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철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미숙 씨가 용기 내서 끝까지 싸운 거죠. 박철수의 아내도 함께 왔었어요. 그녀는 김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외로우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미숙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은 이미 정리했고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중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들판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들판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김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졌던 날, 법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녀는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다음 날 김미숙은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지만 즐거웠죠. 어머니, 그림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처음 보는데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첫째 날이에요. 그래요? 저도 자주 와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김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작은 정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부부는 주말마다 김미숙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소풍도 갔어요. 어느 날 김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작은 모임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맞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미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고하세요. 경찰에, 복지관에, 어디든 알리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기 내볼게요. 김미숙은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1년 전에 자신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위로했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김미숙은 정원에서 마지막 국화를 따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자신은 이 들판 어딘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고 웃고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죠. 나는 다시 태어났어. 김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어요. 김미숙 씨, 내년에 우리 딸이 결혼해요. 꼭 오세요. 정말요? 축하해요.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꼭 와주셔야 해요. 김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의 들판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들판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김미숙은 창을 닫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들판에 버려졌던 그날 그녀의 인생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김미숙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